안녕하세요. 멘토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부자이든 큰 부자이든 살면서 다양한 부자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는 풍채도 있으시고 과묵하시지만 정이 많고 또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는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부자에게는 처음 뵙는데도 거리낌 없이 쾌활하시구나 하는 밝은 느낌을 느낍니다. 어떤 부자에게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구나 하는 편안한 느낌을, 어떤 부자에게는 말을 안 했을 때는 몰랐지만 입을 여신이 맞는 말만 해주셔서 감사한데 좀 세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인 부자 중에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위에 말했던 부자 유형 중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부자도 나와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은 부자를 모델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중 공감 가는 부분이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이 유형 중에 사람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빠르고 나의 내면을 포함해 전체를 볼 수 있는 감각이 뛰어나며 문제의 핵심을 짚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유형의 부자가 쓴 책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통찰력이 워낙 빨라서 충분한 설명 없이 상대에게 핵심만 말한다면 상대가 잘 이해를 못하거나 반대로 냉철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이 빠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런 부자들의 공통점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나씩 내 것으로 습관화한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뭔가 달라졌다 라는 말을 듣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자 세이노는 누구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은 2000년대부터 자산가 세이노가 온라인상에 쓰던 글들을 엮어 2013년 발행한 자기관리, 처세술이 담긴 자기계발서입니다. 출간 직후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저자인 세이노는 저작권료를 일자에 받지 않아서 더욱 유명해졌죠. 세이노는 내가 글을 처음 쓰면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본인이 가난했던 시절에 도움이 절실했지만 받지 못했을 때를 회고하며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글을 쓰지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 글을 기재해 왔습니다. 이 글들이 모여 책으로 나왔고 출판 인쇄를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출판을 승낙했습니다. 저자의 신상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자기 소개에 따르면 1955년에 태어났으며 부모는 이북지역 출신의 실향민으로 북한에 본 적도 없는 형과 누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저자가 학생이었을 때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못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동안 가난한 삶을 살아가며 몇 번의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생고생을 하다가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며 자수성가에 성공한 뒤 다국적 기업의 부사장을 역임하다 퇴임했다고 해요. 또한 저자는 1000억대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2026년 초에 출판사인 데이원 측에서 세이노와 독자들 간의 만남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세이노의 정체도 그때쯤 공식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기존처럼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세이노의 가르침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세이노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는 내용의 문구가 다소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내용이 때로는 완곡하게 표현된 내용보다 더 와닿을 때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자 세이노의 의도이고 독자들을 위한 숨은 진심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제3자로 보자. 저자 세이노는 감당하기 힘든 절망 속에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의 서목에 칼자국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 세이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차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니. 그렇다고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는 나 자신도 정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은 기회만을 노리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중얼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나를 굽어다 보니 나는 사실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이렇게 저자 세이노는 스스로에게 경멸을 느낄 정도로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라고 말이죠. 이 사람을 살펴본다면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쌍하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질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자신에게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나 자신을 불편해하지만 말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심한 시간, 지루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런 시간은 보통 외부에 집중하느라고 바쁜 내 의식이 내면에 머물기 용이한 시간들이고 나를 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지, 이 시간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킹스 컬리지 런던의 연구에서는 지루함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지루함을 더 자주 경험하고 이는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루함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지루함에 대한 인식, 즉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이 난다면,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습관처럼 SNS를 보기보다는 내 안의 나를 제3자처럼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 역시 부자가 되는 하나의 연습이니 말입니다. 이어서 저자 세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3자를 바라보면서 더 성장해야겠다는 각오가 든다면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노력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로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을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고요.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 라거나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계기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려고 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좋던 싫던 솔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 자신을 제3자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나를 경멸하는 것에서 나를 이해하고 가엾게 느끼는 전환점을 가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가엾은 사람을 위해 남은 것은 행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행동이라 해서 큰 깨달음과 천지개벽의 큰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잔잔한 행동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처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건네면서 말이죠. 두 번째, 배움, 그리고 또 배움.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독이 올라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모르면 부자가 못 되는가? 아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쉽고 빨리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쇠고랑을 차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면, 메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운다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돈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라봐야 한다.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을 꼭 달성해야지, 이것을 꼭 가져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합니다.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착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일이 꼬인다거나 다른 분야를 손해본다는 등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조금씩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할 때쯤 잊고 있었던 목표가 달성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이노는 부자가 되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돈을 목표해서 돈만 빨리 벌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알게 되죠. 이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자가 되려면 보이는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동격서의 이치는 삶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쓴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는 꿈이 있는 한 공부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경쟁자는 결국 통장의 돈의 숫자가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돈의 숫자나 외부 경쟁자들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가난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외부에 집중하면서 돈을 버는 순간 돈을 빨리 그리고 쉽고 편안하게 벌려는 욕심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사기나 무리한 투자로 있던 돈까지 날리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돈을 빨리 벌려는 욕심을 멀리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1도 미묘한 각도를 틀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극복해야 할 것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한 수많은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체념과 게으름, 변명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저 이 순간부터 미래에 무슨 일이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뭘 배우든지 간에 배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속도는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저자 세이노는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을 다 외우거나 100%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공부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며 지금은 쓸모없는 지식 같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과 융합하여 최고의 지식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많다. 지금 당장 내가 외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쓸모없는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재료가 들어온 것이다. 모든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 아직 빛이 나진 않지만 다 담아두거라. 이해가 다 안 됐어도 된 만큼 가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라. 한 곳을 이해될 때까지 100% 파면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지친다. 미래의 어느 순간 이를 이해할 나를 믿고 이해 안 된 것은 그대로 두고 지나가면 된다. 오늘도 어제는 몰랐던 새로운 배움이 있었다면 부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전혀 부자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진짜 돈은 신뢰이다. 눈에 보이는 지폐가 돈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신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돈입니다. 저자 세이노의 경험담입니다. 나는 자가용 기사를 한두 명 겪어본 사람이 아니다. 연봉 2천만 원을 주건 3천만 원을 주건 보통의 자가용 기사의 경우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차량 관리를 잘하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잘 모신다는 기준은 순전히 자기들 기준이며 차량 관리 수준 역시 자기들 판단에 근거한다. 약 10수년 전에 기사 한 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시절 나는 언제나 신경이 날카로웠다. 보통의 직원들은 사장에게서 야단을 맞으면 얼굴이 하루 종일 굳어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불덩이같이 화를 내었어도 5분 후에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약속 장소에 가실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길이어도 지도를 미리 보고 샛길들을 확인하였다. 그런 태도를 보고 막히면 돌아가라 라는 책을 사다 주었더니 그는 너무도 좋아하였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길이 막혀 꼼짝달싹 못하면 이게 내 탓이냐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장님, 저 옆골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언제나 찬성이었다. 그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오후에 비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차를 닦아놓았다. 그것도 완벽하게 닦아놓았다.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내가 권하는 책들을 다 읽었고 심심하다고 기사 대기실에서 화투를 치지도 않았다. 우선 차량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도와줄 일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으로 차량 정비 서적을 사서 공부하는 기사를 나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 1년 정도가 지난 후 나는 새로 기사를 구하고 대다수 임원직들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시 연매출 400억 원대 회사의 영업부 과장직에 앉혔다. 반대가 극심하였던 이유는 내가 왜 그를 영업부 과장직에 앉히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내게 아부를 잘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가 너희들하고는 일하는 근본 자세가 다르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모든 거래처에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는 말이 들려왔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더 이상 회사 내에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그는 사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보내주었다. 몇 년 후 그가 업소용 김치 납품 공장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들었다. 직원이 10여 명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이 이야기에는 후기가 있다. 내가 그를 영업부 과장에 앉혔을 때 입사한 새 기사는 자기 선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에 매우 신경을 쓰면 물론 내 가족들에게도 아주 공손하게 처신하였다. 내게 종종 자신이 이미 예전에 영업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선임자가 영업부 관장직에서 사표를 내자 그는 내게 계속 조르기 시작했다. 자신도 영업부에서 일하여 보고 싶노라고. 하도 귀찮게 조르길래 그를 영업부 평직원으로 보내면서 영업부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개월만 데리고 있어라. 얼마 버티지 못할 테니까. 2개월 만에 그는 사표를 냈다. 왜 나는 살인자처럼 행동하고자 애쓴 그를 무시하였을까? 세상이 원하는 자세를 일하는 태도는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눈앞에 홍당무가 탐이 나서 나오게 되는 행동과는 그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임자가 미처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분야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탈로가 나기 마련이며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적토 많은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일하여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광고보다는 더 강력한 무기는 입소문이라는 것을 믿어라.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입소문이 나게 하려면 어쩌다 찾아온 고객의 신뢰를 철저히 받아야만 한다. 고객의 신뢰는 감동에서 나온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법은 간단하다. 약속은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면 된다. 이런 사람 간의 신뢰는 나와의 신뢰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게으르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남들과 신뢰를 쌓으려 해도 쌓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쌓는 신뢰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들을 오해하지 마라. 부자들은 절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과정을 즐깁니다. 그 어떠한 실패도 불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어떤 삶도 열등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내가 정직하게 비난하고 꾸짖는 대상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게으름으로 자기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돈과 성공과 행복을 아주 편안하게 꿈꾸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의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의 행복 추구에서는 고정된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더 낫다고 결론지었다. 소득이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매년 연봉 100만 달러를 계속 받는 사람보다는 10만 달러의 연봉이 매년 증가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의 말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이다. 양기좌의 소설 모순에서는 주인공인 25세 여성 안진진의 이모는 부유층 사모입니다. 돈도 잘 벌고 착실하기까지 한 멋쟁이 신사 남편을 둔 이모는 남들이 보기에 행복이 넘쳐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잘 살던 이모가 너무나 행복한 일상에 지쳐 결국 자살을 한다. 부자였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이 종종 자살을 하는 이유는 역시 삶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고 부자이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나의 미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오판하고 그런 자살 시도를 하였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라.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찾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버는 돈의 액수가 작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삶의 변화가 없고 뿌듯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에다 두는가에 있다.
그 방향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일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것과는 관련 없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바라본다거나 로마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을 배운다거나 하는 건 말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는 쪽에다 변화의 방향을 두고 있다면 그 대가 자체보다는 변화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어라. 그렇게 하면 행복과 뿌듯함을 매일 맛볼 수 있고 돌은 저만치 해서 뒤따라오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언제나 나는 뿌듯함과 행복감에 충만하였다. 30대 초에 내가 컴퓨터와 씨름을 하다가 새벽 4시에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던 집으로 가면서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가슴 뿌듯함을 20대에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새벽녘 밝아오는 가운데 끝냈을 때 느꼈던 그 환희에 찬 뿌듯함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돈? 돈은 그 뒤에서 성큼성큼 알아서 따라왔다. 5번째, 지금 내가 답답한 이유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서이다.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를까?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할까?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문한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보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놀 것은 다 찾아다니며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수입이 적다고 투덜투덜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라고? 웃으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뒹굴어 보아라. 백날을 하하호호 웃어보아라.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 회피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치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나는 누가 시킨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이를 해결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능력 배양은 언제나 일과 후에 있었으며 노는 날이라고는 거의 없이 30대를 보냈었다.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지금 내가 답답한 이유는 스트레스의 원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이다. 저자 세이노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노하우를 함께 알려줍니다. 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하류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에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개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해결의 비밀이다. 물론 나는 언제라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은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을 때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부자가 되는 방법 5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 나를 제3자로 보자. 두 번째, 배움, 그리고 또 배움. 세 번째, 진짜 돈은 신뢰이다. 네 번째, 부자들을 오해하지 마라. 부자들은 결과보단 과정을 즐긴다. 다섯 번째, 지금 내가 답답한 이유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서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만의 정답을 만들죠. 어릴 때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으면 물은 무서운 것이라는 정답을 만듭니다. 심지어 중국 음식을 시킬 때에도 나의 경험에 따라 짜장면인지 짬뽕인지도 내가 만든 답을 따라가죠. 새 차를 구입할 때 어떤 색의 차를 선택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래희망, 꿈, 이상형, 공부 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정답이죠. 하지만 가끔 우리는 수십 년 전에 만든 정답을 상황이 많이 바뀐 현재까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답으로 인해 말이 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뉘기도 하며 내가 만든 정답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답도 있겠죠. 전에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그 답이 더 이상 안 먹힐 때도 있습니다. 특히 3개월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이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예를 들자면 강을 건너야 하는 나그네가 뗏목에 의지해서 강을 건넜는데 뗏목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나머지 뗏목을 머리에 고이 이고 다시 길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놓는 건 역시 두려운 일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많은 부자들을 살펴보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내려놓는 큰 공부가 때마다 계속 있었었고 그때마다 한 뼘씩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과거 기준으로 내게 오는 기회나 성장, 다가오는 인연을 나도 모르게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럼 정답인 줄 알았던 그 과거 기준을 더 놓으면 놓을수록 사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새롭고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주제를 댓글에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관심 주제를 우선하여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